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최근에 계속 공사 중이어가지고 몇 번씩 시도를 했는데 계속 이런 여러 가지 공사 소리가 들어와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제 그 오피스에서 강의를 녹화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데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오피스처럼 이제 잘 꾸며진 데가 아직 제가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일단은 목소리만 녹음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사는 이제 곧 끝날 테니까요. 공사 끝나게 되면은 또 다시 뭐 얼굴을 넣고 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하드니스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뒤쪽 프랙처 터프니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니스 쪽에서는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국부적인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다가 어떠한 앞흔을 만들거나 뭐 인덴터 같은 것들을 넣고 또는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것들을 해서 얼마만큼이 이 표면에서 변형이 되는지를 봐서 이 소재 자체가 얼마나 경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크래치 방법, 그 다음에 뭐 인덴테이션 방법, 리바운드 방법이 있고요. 스크래치 방법은 뭐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일단 옛날에 썼던 방법들은 모스 굽기 같은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덴테이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이런 여러 가지 경도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넬이라던가 로크웰, 비커스 각각 경우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이 전부 다 어떤 ASTM 기준을 만족하고 있고요. 뭐 누프도 그렇고 이 주로는 이제 여기에 그 압입자의 형태가 좀 인덴터라고 하는 그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브리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어 타입 구형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로크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원뿔 형태를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 비커스는 이런 피라미드 모양 사각뿔 형태죠. 그다음에 뭐 누프는 좀 약간 비스듬한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들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 그 하중을 얼마 정도 걸어 주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뭐 60kg, 뭐 100kg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브리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다이아미터를 측정을 해주게 되겠고요. 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각선 길이 D1, D2 이렇게 측정을 해주게 되겠고, 나머지들도 뭐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이쪽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경도를 비교해 보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경도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제일 경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카본, 순수한 카본의 형태, 카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되겠고, 뭐 누프로 봤을 때는 거의 뭐 7,000 가까이. 그 다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카바이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보론 카바이드, 뭐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텅스텐 카바이드, 이런 카바이드 종류들이 또 굉장히 경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런 것들도 경도가 높고, 그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 쿼츠죠, SiO2 이것도 경도가 높고, 글라스, 유리 자체도 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모스 굽기를 옛날에 썼는데 요거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뭐 다이아몬드가 한 요 정도에 있으니까 브리넬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이런 정도에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로크웰도 뭐 B 타입, C 타입 이렇게 있는데 범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까지 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레인지가 넓은 것들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하는 거는 요러한 범위 내에서 로크웰 B나 로크웰 C 같은 것들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면 경화가 되어 있는 질화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나이트라이드 스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절삭 가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구강 커팅 툴스 이런 것들 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성 가공 이런 것들 하지 못하고 주로는 그 커팅, 절삭 가공 등을 통해서 만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보시면은 뭐 easily machined steel, 이거는 이제 조금은 가공이 쉬운 그런 소재는 경도가 좀 낮겠죠. 그 다음에 브라스, 뭐 황동이라던가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들
되겠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도가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도를 측정을 했을 때 어떤 나중에 뭐 마찰이라던가 마모 특성 등과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던 게 이 경도와 그 다음에 인장 특성을 어떤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이 뭐 생각했던 것들은 경도를 측정해서 인장 특성을 알면 정말 좋겠구나 해서 뭐 이런 식을 뭐 제시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경도를 가지고 강도를 예측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도 자체는 이제 한 번만 누르는 개념이 되겠고, 인장 특성, 강도 같은 것들은 계속 소성 가공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한 번 압입한 그 결과를 가지고 강도를 예측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방법들은 나노 인덴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통하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대충 그리면요. 나노 인덴테이션은 뭐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인덴터 팁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 번 압입해서 이렇게 자국을 남기고 이제 끝난다는 게 일반적인 경도 측정 방법이라고 한다면, 나노 인덴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눌러주고요. 그럼 한번 눌러주고 나서 뗐다가 다시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딩, 언로딩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국부적인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성 변형이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소성 변형이 발생하면서 이 들어가는 깊이라던가 너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경도에서는 알 수 없었던 어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이런 형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 인덴테이션 방법이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 미케닉스라고 해서 이쪽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은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나노 인덴테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강도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썼던 이런 수식들은 쓸 수가 없고, 지금은 이 나노 인덴테이션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경도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프랙처 미케닉스, 파괴 인성 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뭐 피로와 파괴할 때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먼저 개략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랙처 미케닉스를 보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 소재에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요. 소재의 특성, material properties, 그 다음에 어떤 응력 조건, 응력 단계, 그래서 스트레스 레벨,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이 결함, 플로우에서 어떤 식으로 크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crack producing flows.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crack propagation mechanisms, 어떤 식으로 크랙이 전파하는가. 소재 자체가 어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파괴인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높은 소재라면은 애초에 소재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특성도 나타낼 것이 되겠고요. 다음에 소재가 좋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응력이 걸리게 되면은 그 소재는 파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레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함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처음에 그 균열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 다음 균열이 생성되고 나서 어떻게 전파하는가 등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컨셉들은요, 아래에서 이제 보시면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했던 것들은 이제 brittle material, 그래서 어떤 취성 소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처음엔 실험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거나 아니면 실험한 그런 파괴 강도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취성 소재에서 많이 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취성 소재에서 했을 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거를 예측했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론적인 계산에 기인하는데, 그게 바로 그 원자 간들의 상호 결합 에너지와 관련 있는 인자로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론이 이제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는 연성 소재, 인성이 굉장히 우수한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었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만간 강이라던가
아니면 하이 엔트로피 알로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인성이 우수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썼던 이런 brittle material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미세 그 결함이라든가 그다음 또는 이제 균열 같은 것들이 소재에 미리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처음에 존재하고 있는 결함이 나중에 어떻게 균열이 되고 그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균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결함들이 우리가 소재가 뭐 예를 들자면 소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 내부에 어떤 결함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결함들이 뭐 내부에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에서 주변에 어떤 응력 집중 현상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응력 집중을 우리가 스트레스 컨센트레이트 뭐 또는 스트레스 레이저 응력을 뭐 높인다 또는 확대시킨다, 확장시킨다, amplifying. 그래서 어떤 특정 면에서 예를 들자면은 균열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요 주변부라던가 아니면 요 주변부에서 굉장히 응력이 집중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균열의 형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균열의 크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주변부의 국부적 응력들은 당연히 균열에서부터 만약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있을수록 가까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레벨이 작겠죠. 여기에서는 스트레스 레벨이 만약에 뭐 수치적으로 뭐 만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작아지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레벨들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크랙티브로부터의 어떠한 그 거리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아토믹 본딩 에너지, 그래서 원자들 간의 어떤 결합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세적인 그런 결함, 그 균열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균열 주변에 응력이 어떻게 집중되는가, 그래서 응력들이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가, 또 거리가 멀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스트레스 레벨이 차이가 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아이디얼한 그 이상적인 경우와 real, 그래서 실제 소재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레인 커브 비헤이비어를 상온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인장 강도, 우리가 TS죠. 인장 강도를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지니어링 소재에 비해서 당연히 퍼펙트 매테리얼은 훨씬 더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퍼펙트 매테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결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검은색으로 나타난 이 그래프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정한 아이디얼 매테리얼이죠. 이게 이제 퍼펙트 material인데 no flaws, 그러니까 결함이 아예 없는 무결점의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결점의 소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소재보다 뭐 수백 배 가까이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높은 그런 강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글라스 파이버 이런 것들도 잘 만들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래서 강도를 나타내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라믹은 한 이 정도 범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라믹도 강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속 소재는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로 쭉 가는 것처럼 어느 정도 뭐 강도와 연신율이 동시에 중간 정도로 확보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폴리머는 강도는 굉장히 낮죠. 강도 낮고 엄청나게 연신율이 이제 길기 때문에 이 세라믹과 금속과 폴리머 간의 이런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했을 때 만약에 결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파괴인성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무조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재는 퍼펙트 매테리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소재는 내부에 어떤 결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없다고 해도 뭐 디스로케이션 같은 것들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결함이 반드시 이 소재 내부에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함 또는 이제 균열이 이제 무조건 처음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괴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재가 이 취성 파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능력, ability다, 뭐 어떤 resistance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스트레스, 어떤 응력이 이제 존재하고 있을 때 원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pre-existing flow,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균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이론이 맞아 떨어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퍼펙트 머터리얼이 아니고 내부에 미리 균열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은 퍼펙트 머터리얼이라고 하면은 소재 자체를 만들 때 그냥 뭐 퍼펙트한 형태로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인장 시험 하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해도 충분히 결과를 잘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부에 균열이 어떤 존재하는 이런 형태에서 균열이 어떤 식으로 더 성장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부분을 파괴인성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제조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 일반적으로 균열이 없는 형태로 만들면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이 원래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뭐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real material은 무조건 균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함이 존재하기, 균열이 아니라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균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결함에서 균열이 어떤 식으로 진전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균열을 나중에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결함들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열이 미리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공공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금속학적인 어떤 개재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용접을 했다고 하면은 용접 결함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 디자인적으로도 어떤 discontinuity,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소재를 만들었는데, 뭐 디자인 자체가 뭐 이런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은 디자인적으로 여기에서 분명히 discontinuity,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또는 이제 이런 조합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단순히 하나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이나 아니면은 공공 또는 이제 그 뭐 금속학적 결함, 뭐 용접 결함 또는 디자인 디스컨티뉴이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금속 가공학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 공정 조건들 중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Not completely avoidable. 절대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정이나 제조 조건 중에서 절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고, 또는 뭐 또 운용 환경, 서비스라는 거 운용 환경이 되겠죠. 소재를 운용하거나 아니면은 fabrication, 만들거나 아니면 processing, 가공하거나 이런 공정 중에서 절대로 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결함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해야 되는 게 assume that flaws are present. 그래서 결함은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라는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 linear는 선형이죠. elastic 탄성, 그다음 fracture mechanics 파괴 역학, 선형 탄성 파괴 역학이라는 개념이 되겠는데, 선형 탄성 파괴 역학은 이 취성인 소재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뭐 세라믹이나 아니면은 이런 글래스 파이버 완전히 절대로 소성 가공으로 소성 영역으로 가지가 않죠. 그다음 금속 소재도 취성인 것들은 소성 영역으로 많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소재들의 이 선형적인 선형 탄성 요 구간에서의 파괴 거동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많이 넘어가면 안 되겠고요. 한 이런 탄성 영역에서의 파괴 인성,
파괴 특성, 파괴 역학을 보겠다라는 게 바로 이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고려가 되냐면은 Design Critical Components,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디자인 설계를 할 때 어떤 크리티컬 컴포넌트,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됐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여기에 그래서 응력이 집중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디자인 만들면 안 되고 저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리니어 엘라스틱 프랙처 메카닉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소재를 디자인하거나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실험적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어디에다 쓰냐면은 결함의 크기나 또는 뭐 어떤 형태 이런 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컴포넌트 지오메트리, 어떤 우리가 3차원적으로도 봤을 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응력 조건, 하중 조건, 로딩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플로우 사이즈라던가 그 다음에 뭐 로딩 컨디션, 그 다음에 어떤 위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 프랙처 터프니스를 계산하는데 다 고려가 되는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파괴인성은 이 소재가 균열 생성 또는 균열 성장에 어떻게 저항하느냐, flow to resist fracture,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항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고려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상온에서의 이런 항복 강도, 그 다음에 plane strain fracture. plane strain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3축 응력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력이 X축, Y축, G축, Z축이 다 걸려 있는 게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응력이 세 가지가 다 걸려 있어야만 이 프랙처 터프니스를 구했을 때 가장 낮은 프랙처 터프니스 값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 프랙처 터프니스를 공부하는 이유는 세이프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플레인 스트레스와 같은 뭐 이축 응력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더 가혹한 환경이 왔을 때 그때 오히려 이제 안전하지 않은 뭐 파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환경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들로 보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복 강도, yield strength와 그다음 plane strain, fracture toughness, 이 두 가지 관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들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위가 이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니까요. 메가파스칼이라는 거는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KSI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하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요거 비율이 한 6.9대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KSI 단위들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미국에서 많이 쓰는 어떤 메가파스칼이랑 이런 KSI랑 두 가지 또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고, 뭐 길이로 봤을 때는 메가파스칼은 이제 미터 같은 거 이렇게 쓰는데 KSI는 인치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이언티픽하게는 메가파스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KSI는 뭐 킬로그램, 그래서 킬로그램과 뉴턴 좀 다른 킬로그램 중 이런 단위랑 인치를 쓰니까 조금 다른 것이고요. 알루미늄 같은 게 이제 우리가 편한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보게 되면은 엄청 이게 7075 T651 이래가지고 495 메가파스칼 돼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알루미늄 중에서 강도가 제일 높은 애입니다. 얘가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정말 제일 높은 500메가파스칼 나온다는 거는 알루미늄 중에서는 최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알루미늄이 이제 K1C, 우리의 파괴인성을 K1C라고 하거든요. K1C. 파괴인성의 단위는 메가파스칼에다가 루트 미터를 합니다. 루트 미터. 그래서 이 단위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고, 나중에 이제 수식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유가 나오니까 그거는 일단은 잠깐 참아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당연히 높을수록 파괴인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가 495일 때 알루미늄 7,000개, 요거는 한 24 정도 나오는 값이 되겠고, 다음 또 항공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알루미늄 2,000개는 T3, 이건 자연 시효한 겁니다. 자연 시효했으니까 T6는 이제 인공 시효니까 강도가 높고요. T3는 자연 시효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냥 자연 상태. 요건 강도는 높진 않지만 이제 약간 덕타일한 소재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강도는 345지만 파괴인성은 강도와 그 다음에 연성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연성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좋아야 되거든요, 둘 다. 그래서 뭐 한 대략 그래도 여기서는 좀 더 지배하는 인자는 덕틸리티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44 정도로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이타늄 TI64도 다 항공용으로 많이 쓰는 소재입니다. 제일 많이 쓰죠, TI64. 이 같은 경우에는 강도 엄청 높습니다. 타이타늄은 한 900에서 뭐 1000 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파괴인성도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늄은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와 연신율이 모두 좋은 소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괴인성도 우수합니다. 55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파괴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철강 소재들 중에서 일단은 이 마르텐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템퍼링하면 강도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1640, 1.6기가죠. 그래서 1420기가급으로 이렇게 나오는 철강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기가급으로 강도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니까 그 파괴인성도 굉장히 뭐 50 정도 뭐 준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더 아마 연신율이 더 확보가 됐겠죠. 왜냐면 똑같은 건데 템퍼링을 위해서는 260도에서 했고 템퍼링을 420도씨에서 했으니까 템퍼링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연신율 또는 덕틸리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파괴인성이도 우수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괴인성이 우수하기 위해서는 강도와 연신율이 다 모두 우수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라믹 소재는 사실은 강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 우리가 아까 봤지 않습니까? 경도에서도 봤고 이 강도도 엄청 높습니다. 근데 강도는 높지만 이 덕틸리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인성으로 보게 되면은 세라믹 소재는 엄청 낮죠. 0.2, 0.7, 2.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파괴인성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폴리머는 반대입니다. 폴리머는 반대로 강도는 상대적으로 엄청 낮죠. 25, 그러니까 100도 안 되죠. 25, 뭐 50, 60 이렇게 100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연신율이 엄청나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강도 그 대신 여기서는 강도가 낮기 때문에 또 여기도 파괴인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에서 우리가 이 프랙처 터프니스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파괴인성이 중요한 부분에는 세라믹 소재나 아니면 폴리머 소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쓰는 이 금속 소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랙처 터프니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부분들은 그러면은 일단 요까지 하고 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